이제 끝났어. 내 역할은 대리모였을 뿐이야. 분만대 위에서 피와 양수에 젖은 채 경련하듯 떨고 있는 여자의 팔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빼앗겼습니다. 출산의 고통이 채 가시지 않은 몸으로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명품 가방을 든 시어머니의 차가운 손이 그녀의 뺨을 때렸고 낯선 여자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아기를 포대기에 감쌌죠. 의료진은 법적 보호자 변경 서류라는 종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결혼은 처음부터 정교하게 짜인 함정이었고 그녀가 서명했던 수많은 서류들은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올감이었어요. 병원 복도로 멀어지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으며 28살 김서연은 자신이 잃은 것이 단지 아이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한 여자가 엄마가 되는 진짜 이야기의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한 통의 편지를 열어볼까요? 추억 편지함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새벽 5시 20분 성북구 언덕배기 끝자락에 자리 잡은 오래된 원룸에서 전기밥솥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서연은 얇은 이불을 걷어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보일러 배관에서 나는 틱, 틱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죠. 겨울이 끝나가는 시기인데도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서연의 발바닥에 낡은 장판의 차가움이 전해졌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올려둔 주전자에 물을 받으려 수도꼭지를 틀자 처음엔 붉은 녹물이 나왔어요. 한숨을 내쉬며 기다리니 천천히 맑아졌죠. 찬장을 열어 커피 믹스를 찾았지만 마지막 한 봉지뿐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냥 물을 마셔야겠다고 생각하며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책상 위에는 어제 저녁 펼쳐둔 공과금 고지서 3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7만 2천 원, 수도요금 4만 3천 원, 가스요금 8만 3천 원, 합계 19만 8천 원. 납부기한까지 이틀 남았죠. 서연은 고지서를 한 장씩 접으며 월급날을 손꼽아 세었습니다. 아직 열이틀이나 남았어요. 작은 서랍에서 어머니의 유품인 실버 팔찌를 꺼냈습니다. 서연, 포기하지 마. 팔찌 안쪽에 새겨진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렸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팔찌를 닦으며 서연은 혼잣말을 했죠. 엄마, 오늘도 버티고 있어요. 6시 반, 서연은 낡은 패딩을 입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교통카드를 확인했어요. 잔액 1,350원. 버스를 2번밖에 탈 수 없는 금액이었죠. 다음 주까지 걸어 다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화장품 공장에 도착한 서연은 곧바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엑셀 화면에는 어제부터 작업하던 단가, 계산서가 떠 있었어요. 부가세를 역산하고 원가를 다시 계산하고 마진율을 확인하는 작업이 반복되었죠.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렸습니다. 김서연 과장, 월말 보고서 언제까지 되나? 사장님의 목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래처 미수금도 확인해. 석 달째 안 들어온 데가 있다며? 서연은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어요. 거래처 3곳의 미수금이 합쳐서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독촉해야 했지만 매번 다음 주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저녁 6시 퇴근 버스 안에서 서연은 빗물이 흐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 전광판에는 웨딩드레스 광고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편의점 앞을 지나며 팔짱을 낀 노부부가 보였습니다. 사랑이 먼저일까, 생존이 먼저일까?
서연은 물기 어린 창문에 손가락으로 물음표를 그렸다가 지웠어요. 시장 입구에서 서연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혼자야? 따뜻한 미숫가루라도 한 잔 마시고 가. 동네 시장에서 분식집을 하는 윤복순 아주머니였습니다. 58세의 복순 아주머니는 늘 서연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죠. 괜찮아요, 아주머니. 집에 밥 있어요.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집에는 김치와 라면 몇 봉지뿐이었지만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젖은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곰팡이 자국이 군데군데 보였죠. 습기 찬 욕실 안에는 묵은 비누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 쿵쿵. 규칙적이지만 어딘가 외로운 소리였죠. 반신욕을 하며 서연은 오늘 하루를 되짚어 봤습니다. 아침의 녹물, 마지막 커피 믹스, 거래처의 빈 약속들. 모든 게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욕조 가장자리에 놓인 샴푸통을 거꾸로 세워두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아껴 쓰려는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우선순위가 되고 싶다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건 내일의 생계였죠. 침대 옆 탁자에 놓인 구형 라디오에서 낮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7, 80년대 발라드였어요. 어머니가 즐겨 듣던 노래였죠. 서연은 어머니의 팔찌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은빛 표면에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어 작은 빛을 만들었어요. 포기하지 마. 그 글씨가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내일을 준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화장품 공장 휴게실은 도시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김치와 계란 프라이 하나만 들어있는 자신의 도시락을 펼쳤어요. 옆자리 동료 미정이 반찬을 하나씩 서연의 도시락 뚜껑에 덜어주었죠.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소시지 볶음. 서연은 고마운 마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아, 너 아직도 혼자야? 52세의 격리주임 해숙이 물었습니다. 손가락에는 결혼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네, 아직 그럴 여유가 없어요. 여유를 기다리면 평생 혼자야. 나도 25에 결혼할 때 집 한 칸 없었어. 그래도 둘이 모으니까 어떻게든 되더라고. 맞은편에 앉은 38세 품질관리 담당 진이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죠. 요즘은 돈 없으면 사랑도 사치예요. 집값 봐요.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데. 그래도 사람은 결국 사람이 지켜주는 거야. 돈만으로는 못 살아. 해숙의 말에 진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언니, 남편 월급이 적어도 집이 있고 아이들이 있으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저처럼 이혼하고 혼자 애 키워보세요. 사랑이고 뭐고 당장 돈이 먼저예요. 서연은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들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양쪽 말이 다 맞는 것 같았어요. 사랑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했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월세를 내는 것조차 버거운 현실이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 앞에 거래처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 납품 단가를 15% 낮춰달라는 요구였어요. 김 과장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원자재 값이 작년보다 20%나 올랐는데요. 다른 업체는 다 해준다고 하던데. 서연은 컴퓨터 화면에 띄운 엑셀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 그래프와 최근 석 달간의 시장 단가 비교표였죠. 빨간색과 파란색 선이 교차하는 그래프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보세요.
이게 업계 평균 단가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가격이 오히려 5%나 낮아요. 품질 대비 가격은 저희가 최고입니다. 담당자는 서연의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숫자로 정리된 근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죠. 결국 기존 단가에서 3%만 인하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어요. 서연은 작은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저녁 퇴근길, 서연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맞은편 도로에 웨딩 촬영 차량이 지나갔어요. 하얀 리본이 달린 검은색 리무진이었죠. 차 안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보였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서연의 눈가에 작은 물기가 맺혔습니다. 부러움인지 외로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구역 라디오에서 사연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73세 할머니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결국 옆에 사람이 있어야 하더군요. 라디오 진행자의 따뜻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제력도 무시할 수 없죠. 균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연은 라디오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쓴 편지가 떠올랐죠. 책상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편지였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너무 일만 하다가 인생을 놓친 것 같아. 너는 꼭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먼저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해. 그래야 진짜 사랑도 지킬 수 있단다. 서연은 편지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처럼 먼저 자신을 지킬 힘이 필요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사무실로 돌아온 사장님이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요즘 거래처 사기가 많다고 하니까 다들 조심해. 특히 새로운 거래처는 꼼꼼히 확인하고. 사장님의 말에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시 곳곳에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욱 조심해야 했죠. 밤 10시,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버텼어요. 작은 승리도 있었고 동료들의 따뜻함도 느꼈죠. 하지만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사랑이 먼저일까, 생존이 먼저일까?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팔찌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2024년 3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서연은 거래처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삼겹살집 안은 연기로 자욱했고 낡은 환풍기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갔어요. 기름 냄새와 소주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아팠죠. 서연은 구석자리에 앉아 상추에 고기를 싸먹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 술 한 잔 받아. 거래처 부장이 소주잔을 들이밀었습니다. 붉은 얼굴에 목소리도 커져 있었어요. 서연은 손사래를 쳤지만 부장은 계속 강요했죠. 에이, 분위기 깨지 말고. 거래처끼리 정도 있어야지. 바로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김 과장님은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하신다고 들었는데요. 38살의 정우진이었습니다. 감색 정장에 하얀 셔츠를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거래처 신규 담당자로 온 사람이었어요. 우진은 자연스럽게 서연의 잔을 가져가 원샷을 했습니다. 거래처 부장도 우진의 태도에 더 이상 강요하지 못했죠. 회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우산이 없어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어요. 우진이 다가왔습니다. 택시 타실 거면 제가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버스 탈게요. 괜찮아요. 그럼 우산이라도. 우진이 우산을 건네려 했지만 서연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호의를 쉽게 받고 싶지 않았어요. 우진은 서연의 경계를 존중하는 듯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비 많이 오면 그냥 택시 타세요. 안전이 제일이니까요. 우진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명함을 받은 서연은 인사를 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정류장에 도착해 명함을 자세히 보니 뒷면에 볼펜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안전 귀가 바랍니다. 간결하지만 따뜻한 문구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젖은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우진의 행동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배려가 느껴졌죠. 반신욕을 하며 서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우선순위가 되고 싶어. 다음 날 아침 서연이 출근하자 복순 아주머니가 시장 입구에서 불렀습니다. 서연아, 어제 회식 있었구나. 얼굴이 부었네. 네, 거래처 회식이었어요. 요즘 좋은 사람 만났어?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은데? 서연은 어제 만난 우진이 떠올랐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일 때문에 만난 사람이에요. 복순 아주머니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아, 내가 58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공짜 친절엔 꼭 영수증이 있더라. 특히 남자들 친절은 더 조심해야 해. 서연은 아주머니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도 우진의 배려는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일주일 후 우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김 과장님, 지난번 미팅 자료 검토하다가 질문이 있어서요. 점심때 잠깐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업무적인 만남이었지만 서연은 왠지 긴장됐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우진은 정말로 업무 이야기만 했어요. 하지만 중간중간 서연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김 과장님은 정말 꼼꼼하시네요. 제가 놓친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일이니까 당연한 거죠. 우진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해외에 계셔서 한국엔 저 혼자예요. 그래서 조용히 지내는 편이죠.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왜 해외에 계신지, 언제부터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사연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진과의 만남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업무 핑계였지만 점차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게 됐죠. 우진은 늘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그의 구두는 항상 깨끗했고 손목시계는 비싸 보이지 않는 실용적인 것이었습니다. 휴대폰도 최신 기종이 아닌 2, 3년 된 모델이었죠.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우진과 함께 퇴근하며 물었습니다. 정 대리님은 왜 이렇게 검소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최신 폰 쓰고 비싼 시계 차고 다니던데. 우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겉모습보다 실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이는 것에 돈 쓰는 것보다 미래를 준비하는 게 낫죠. 그 말이 서연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람. 서연이 찾던 사람인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날짜를 적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우진이라는 사람이 자꾸 마음에 들어왔죠. 하지만
복순 아주머니의 말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공짜 친절엔 꼭 영수증이 있다는 말. 창밖을 보니 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어머니의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아니면 또다시 혼자가 되는 걸까?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조금씩 열리고 있었어요. 2024년 5월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은 우진과 함께 종로의 작은 중고서점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나무 책장에서 나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우진은 시집 코너에서 한 권을 꺼내 서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시인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서연은 책을 받아들었어요. 낡은 표지가 손끝에 거칠게 느껴졌죠. 우진과 만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여전히 그의 과거는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은 진짜였습니다. 한강공원으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은 잔디밭에 돗자리를 펼쳤습니다. 5월의 따스한 햇살이 얼굴을 비쳤어요. 우진이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과 음료수를 꺼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이 아니어도 충분히 행복했죠. 서연은 이런 소박함이 좋았어요. 저는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조용하고 단순한 게 좋아요. 우진의 말에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물 위로 유람선이 지나가고 자전거를 탄 연인들이 웃으며 지나갔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죠.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파는 붕어빵 냄새가 났어요. 우진이 붕어빵 2개를 사서 하나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뜨거운 붕어빵을 호호 불며 먹는 서연을 보며 우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행복해 보여요.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네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였어요. 강변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누군가의 프로포즈 영상이 나오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진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였습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우진을 바라봤어요. 우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심플한 디자인의 반지가 보였죠.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반지였어요. 당신 옆에서 살게 해주세요. 화려하지는 않아도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난 지 겨우 2달. 너무 빠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우진의 진지한 눈빛과 따뜻한 손길이 마음을 흔들었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프로포즈다. 받아요, 받아. 관중들의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스마트폰을 들고 영상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죠. 서연은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어요.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네, 네, 좋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우진이 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가락에 전해졌죠. 사람들이 축하한다며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은 얼떨떨한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우진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 결혼 준비는 조용히 하면 어떨까요? SNS에도 올리지 말고. 왜요? 요즘 개인정보 노출이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이 아니라 우리 둘만의 행복을 위한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서연도 화려한 결혼식을 원하지 않았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 잡았죠.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한 서연은 침대에 앉아 손가락의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반짝이는 작은 다이아몬드. 꿈만 같았어요. 혼자였던 자신에게 드디어 함께할 사람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복순 아주머니였어요. 서연아, 잘 지내니? 주말인데 혼자야? 아주머니, 저 프로포즈 받았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누구한테? 그 전에 말한 거래처 사람? 네, 정우진이라는 사람이에요.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 2달 정도요. 또 침묵이 이어졌어요. 복순 아주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죠. 서연아, 너무 서두르지 마. 사람은 시간을 두고 봐야 알아. 서연은 아주머니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에 지쳐있던 마음이 우진의 따뜻함에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4년 5월 18일 프로포즈를 받았다. 너무 빠른 건 아닐까? 하지만 이 사람이라면 펜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팔찌를 바라봤어요. 포기하지 마. 그 글귀가 눈에 들어왔죠.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 어머니가 바라던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서연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반지의 무게가 손가락에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것이 불행의 무게인지 행복의 무게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2024년 6월 초 서연은 우진과 함께 예식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들고 온 서류 더미에서 종이 냄새가 났어요. 하객 예상 인원을 적는 칸을 보며 플래너가 물었습니다. 신랑 측 하객은 몇 분 정도 예상하세요? 우진이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저희 쪽은 20명 정도요. 부모님이 해외에 계시고 친척들도 대부분 멀리 있어서요. 서연은 우진을 바라봤어요. 신부 측도 많지 않지만 적어도 회사 동료들과 복순 아주머니 같은 이웃들이 30명은 될 텐데 신랑 측이 20명이라니. 플래너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죠. 부모님은 언제쯤 귀국하실 예정이에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진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아마 못 오실 것 같아요. 화상 통화로라도 인사드리려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 결혼식에 부모님이 못 온다니. 아무리 건강이 안 좋아도 가능하면 오려고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서연은 더 캐묻지 못했어요. 우진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 보였거든요. 예식장을 나온 후 우진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공동통장 개설 서류와 각종 위임장, 동의서들이었어요. 서연은 빽빽하게 적힌 법률 용어들을 읽어내려갔지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죠. 이게 다 뭐예요? 결혼 준비하면서 필요한 서류들이에요. 공동통장은 결혼자금 관리용이고 위임장은 제가 바빠서 못 갈 때 서연 씨가 대신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진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서연은 피곤한 나머지 자세히 읽지 못하고 서명했어요. 퇴근 후라 머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했거든요.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에서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복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시장에서 두부를 사면서 결혼 준비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머니,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벌써? 그 사람이랑 만난 지 석 달도 안 됐잖아. 네, 그래도 좋은 사람 같아요. 복순 아주머니는 두부를 비닐봉지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한 가지만 더 말할게.
도장은 사람 목줄이야. 특히 잘 모르는 서류에 찍는 도장은 더 위험해. 나도 젊었을 때 남편 믿고 보증 서류에 도장 찍었다가 집 날릴 뻔했어. 아주머니의 경고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서연은 어제 서명한 서류들이 떠올라 불안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증사무소에 들러 확인해 보려 했지만 이미 업무 시간이 끝난 뒤였죠. 내일 점심시간에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다음 날은 갑작스러운 야근에 시간을 낼 수 없었습니다. 주말에 우진과 함께 신혼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작은 빌라였지만 깨끗했어요. 우진이 계약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제가 준비했으니 서연 씨는 가전제품이랑 살림살이 준비해 주세요. 전세금을 혼자 준비했어요? 그게 얼마인데? 효율적으로 하려고요.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매매로 전환할 때도 명의가 하나인 게 편해요. 우진은 늘 실용성과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취득세, 종부세, LTV 같은 용어를 술술 설명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처럼.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우진의 휴대폰 화면을 우연히 봤습니다. 어떤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는데 우진이 재빨리 화면을 껐어요. 누구예요? 아, 회사 동료예요. 업무 이야기하던 중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우진의 표정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더 묻지 않았어요.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밤에 침대에 누워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우진의 부모님은 정말 어디에 계신 걸까? 왜 결혼식에 올 수 없는 걸까? 그리고 왜 이렇게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는 걸까? 질문은 많았지만 답은 없었어요. 캘린더를 확인하니 결혼식까지 3주 남았습니다. 준비할 것도 많고 확인할 것도 많았지만 회사 일이 바빠서 제대로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우진이 대부분을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지만 그게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복순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너무 성급한 걸까요? 서연아, 내 선택이니까 내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사람 가족은 한번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 부모님이 해외에 계셔서 해외라고 해도 영상통화라도 할 수 있잖아.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결혼하는 게 맞지. 아주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서연은 우진에게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막상 우진을 만나니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서연은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계속되었고 서류는 늘어났으며 도장을 찍을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때마다 복순 아주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도장은 사람 목줄이라는 그 말이.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와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금 물러서기에는 모든 게 너무 얽혀 있었어요. 2024년 8월 어느 아침, 서연은 우진이 준비한 아침 식사 냄새에 잠에서 깼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와 계란 지지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어요.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진은 생각보다 훨씬 살뜰한 남편이었죠. 일어났어요? 밥 거의 다 됐어요. 앞치마를 두른 우진의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서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꿈만 같았어요. 오늘 일찍 들어와요. 보험 상담사가 집으로 온대요. 우진이 국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무슨 보험이요? 산모보험이요. 우리도 곧 아기 가질 거잖아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대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은 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저녁 보험 상담사가 집으로 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자였는데 서류 가방에서 나는 가죽 냄새가 진했어요. 이 상품은 산모와 태아를 모두 보장하는 종합보험입니다. 피보험자는 부인분이시고 보험 수익자는 상담사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빽빽한 약관에는 피보험자, 수익자, 보장 범위 같은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했어요. 서연은 머리가 아팠지만 우진이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에 안심했죠. 수익자는 일단 저로 해두고 나중에 아기 태어나면 바꾸면 되죠? 우진의 말에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서명했어요. 임신과 출산에 대비하는 보험이니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우진이 또 다른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서연, 집 명의를 당신 이름으로 바꾸려고 해요. 왜요? 당신이 전세금 냈잖아요. 취득세랑 종부세 때문이에요. 그리고 LTV 규제도 있고 당신 명의가 더 유리해요. 나중에 대출받을 때도 편하고요. 우진은 태블릿으로 세금 계산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빼곡했어요. 서연은 복잡한 세금 제도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우진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들렸죠. 그럼 내 명의로 하면 당신은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가 남이야? 부부잖아. 서로 믿어야지. 우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부부는 하나인데 누구 명의인지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서연은 등기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종이에 선명하게 찍혔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공동통장 잔액을 확인하려고 하자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나왔습니다. 비밀번호 바꿨어요? 아, 보안상 주기적으로 바꿔야 한대요. 새 비밀번호 알려줄게요. 우진이 새 비밀번호를 알려줬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엔 서로 알던 비밀번호였는데 이제는 우진이 먼저 바꾸고 나중에 알려주는 식이 됐거든요. 주말 오후 서연은 옆집 새댁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대 초반의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요즘 서류 사기가 정말 많대요. 우리 언니 친구도 남편한테 속아서 집 날릴 뻔했다고. 어떡해요? 보험이랑 대출 서류에 사인했는데 알고 보니 전혀 다른 내용이었대요. 남편이 도박빚 때문에 아내 명의로 대출받으려고 한 거였어요.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도 최근에 많은 서류에 서명했거든요. 하지만 우진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저녁이 되어 우진이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양복에서 담배 냄새가 살짝 났는데 우진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죠. 회식이었어요? 아니, 거래처 미팅이 길어졌어요. 우진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더 묻지 않았어요. 의심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밤에 우진이 샤워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한소연이라는 이름이 떴다가 사라졌어요. 서연은 못 본 척했습니다. 회사 동료일 수도 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서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었고 우진은 좋은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죠.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모바일 뱅킹 앱을 열어 공동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생각보다 적었어요. 병원 예약금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번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죠. 병원 예약금 치고는 금액이 컸습니다. 서연이 우진에게 물으려다가 그만뒀어요. 임신 준비를 위한 검사비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머니의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결혼이란 게 원래 이런 걸까요? 서로를 완전히 알 수 없고
작은 비밀들이 쌓여가는 것. 하지만 그래도 함께 한다는 것. 창밖으로 여름밤의 매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2024년 10월 어느 아침 서연은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플라스틱 테스트기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우진 씨, 우리 아기 생겼어요. 전화 너머로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야? 당장 병원 예약할게. 오늘 오후에 같이 가자. 우진은 정말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서연도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완전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후가 되자 우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급한 업무가 생겼어. 먼저 가 있어. 미안. 서연은 혼자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임산부들로 가득했어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기침소리가 섞여 들렸죠. 유모차를 끌고 온 산모들의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연도 곧 저렇게 되겠죠. 김서연님 들어오세요. 진료실로 들어가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차가운 제리배에 닿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화면에 작은 콩알만한 무언가가 보였죠.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6주 정도 됐네요. 심장 박동도 정상이에요.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생명이 자기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격스러웠어요.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진료실을 나왔죠. 접수대에서 서류를 처리하던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름표에 정혜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29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간호사였죠. 동의서 서명은 남편분이 대리 제출하셨네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네. 무슨 동의서요? 아, 산전 검사 동의서요. 보통은 본인이 직접 하시는데. 뭐 상관없어요. 이미 처리됐으니까요. 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석연치 않아 보였어요. 서연은 찜찜한 기분을 안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언제 우진이 동의서를 제출한 걸까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병원은 무슨 일이야? 복순 아주머니였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 저 임신했어요. 복순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축하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축하해. 근데 남편은 같이 안 왔어? 일이 바빠서요. 혼자 왔어요. 복순이 한숨을 쉬며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장바구니에서 나는 파 냄새가 진했어요. 서연아, 내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게. 나도 젊었을 때 사기 당한 적 있어. 남편 친구라는 사람이 투자하면 2배로 불려준다고 해서 전 재산 맡겼다가 다 날렸어. 그 사람도 처음엔 정말 친절했고 믿음직스러웠지. 그래서요? 사람의 버릇은 안 바뀐다는 거야. 한번 속이는 사람은 계속 속여.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 너무 완벽해 보이려고 해. 복수는 주머니에서 따뜻한 미숫가루 봉지를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마셔. 임산부한테 좋아. 그리고 단백질바도 있어. 영양 잘 챙겨야 해. 서연은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챙겨주셨을 텐데. 저녁이 되어 우진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이었어요. 서연은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죠. 우리 아기예요. 6주래요. 우진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그 미소가 어색해 보였어요. 내가 보험이랑 다 준비해 둘게.
출산 준비금도 따로 모아놓고 있어. 근데 병원에서 동의서를 당신이 미리 제출했다던데? 우진이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지난번에 미리 준비해 둔 거야. 혹시 내가 못 가게 될까봐.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준비가 너무 철저한 것 같았어요. 마치 계획된 시나리오처럼. 다음 날 서연은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비타민 처방을 받으러 간 거였어요. 접수대에는 어제 그 간호사 혜진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셨던 분이시네요. 컨디션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근데 어제 말씀하신 동의서 정확히 어떤 거였어요? 혜진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좀 이상했어요. 보통 산모 본인이 직접 오셔서 작성하는 서류거든요. 그런데 남편분이 미리 다 작성해서 제출하셨더라고요. 보호자 연락처도 본인 번호만 적혀 있고. 혜진은 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의료진이 환자 개인정보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복순 아주머니의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어묵 국물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서연아, 얼굴색이 안 좋네. 입덧 시작했어? 아직이에요. 그냥 좀 피곤해요. 복순이 어묵 국물을 한 그릇 떠주며 말했습니다. 임신하면 남편이 더 잘해줘야 하는데. 당신 남편은 잘해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우진은 잘해주고 있었어요. 너무 잘해줘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처럼 너무나 완벽하게 모든 걸 챙기고 있었죠. 2024년 12월 중순, 서연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실에서는 7, 80년대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구형 라디오에서 나오는 따뜻한 멜로디가 집안을 채웠죠. 서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이 노래는 외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거야. 너도 좋아하니? 우진이 부엌에서 죽을 끓여왔습니다. 단호박죽의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영양 가득한 아침이에요. 아기한테도 좋대요. 서연은 따뜻한 죽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진은 정말 세심한 남편이었어요. 매일 아침 영양식을 준비하고 엽산과 철분제도 빼먹지 않고 챙겨줬죠. 초음파 사진들을 앨범에 정리하는 서연의 모습을 보며 우진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20주네. 다음 주면 성별도 알 수 있겠다. 남자아이면 어때요? 여자아이면 어때요? 뭐든 좋아. 건강하기만 하면. 우진은 서연의 배에 귀를 대고 아기 소리를 들으려 했어요. 아직 태동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그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주말 오후 서연은 중고거래 앱을 보며 아기용품을 구경했습니다. 아기 침대, 유모차, 기저귀 가방.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새 제품은 비쌌죠. 중고로라도 좋은 걸 찾아야 했습니다. 이 유모차 어때요? 상태 좋아 보이는데 가격도 적당해요. 화면을 보던 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기용품은 새 것으로 사자. 우리 첫 아이잖아. 하지만 비싸잖아요. 내가 다 준비할게. 걱정하지 마. 우진의 말에 서연은 안심했지만 공동통장 잔액이 자꾸 줄어드는 게 신경 쓰였어요. 모바일 뱅킹 앱을 확인해 보니 산부인과 예약금, 검사비, 영양제 구입 같은 명목으로 돈이 나가고 있었죠. 병원비 치고는 금액이 컸습니다. 한 번에 50만 원, 80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도 있었어요. 우진 씨,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특수검사랑 예약금이야. 좋은 산후조리원은 미리 예약해야 한대.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서연은 찜찜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으로 예민해진 탓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어느 날 저녁 우진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케이크와 풍선으로 거실을 꾸미고 작은 선물까지 준비했어요. 미니 베이비 샤워였죠. 우리끼리라도 축하해야지. 우리 아기는 정말 행운아야. 우진이 서연에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카드를 열자 우진의 손글씨가 보였어요. 사랑하는 서연, 그리고 우리 아기에게. 당신들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서연은 감동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케이크를 자르며 두 사람은 아기의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돌잔치는 어디서 할까요? 그때쯤이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 있을 거야. 우진의 말에 서연이 놀랐습니다. 이사요? 돈이 어디 있어요? 내가 투자하는 게 있어서 곧 수익이 날 거야. 투자라는 말에 서연은 불안했지만 우진의 자신감 있는 표정에 더 묻지 못했어요. 밤에 서연은 어머니의 실버 팔찌를 꺼내 닦았습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문지르자 팔찌가 반짝거렸어요. 서연, 포기하지 말라는 글씨가 더욱 선명해 보였죠. 서연은 팔찌를 배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가야, 외할머니가 지켜주실 거야. 우리 모두 행복할 거야. 라디오에서는 DJ의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다음 곡은 한 예비 엄마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아기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라고 하셨네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멜로디에 귀를 기울였어요. 뱃속의 아기도 듣고 있을까요? 며칠 후 서연은 우진의 서류 가방에서 떨어진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집어들었는데 보험 서류였어요. 자세히 보니 수익자 란에 우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보험금도 생각보다 컸습니다. 3억이라는 숫자가 보였어요. 이게 뭐예요? 서연이 묻자 우진이 다가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아, 이거 만약을 위한 거야. 출산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당신이나 아기에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혼자 키워야 하잖아. 논리적인 설명이었지만 왜 이렇게 불길한 느낌이 들까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임신하면 괜히 예민해진다고 하니까요. 중고거래 앱을 다시 열어본 서연은 아기 옷을 구경했습니다. 작고 예쁜 옷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곧 이 옷을 입을 아기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도 커져갔어요. 마치 폭풍우가 오기 전에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죠. 창밖을 보니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서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2025년 3월 3일 새벽 3시 서연은 갑작스러운 진통에 잠에서 깼습니다. 배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이불이 축축했습니다. 양수가 터진 거였죠. 젖은 이불의 차가운 감촉이 허벅지에 닿았어요. 우진 씨, 아기가 나오려나 봐요. 하지만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어요.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죠. 또 한 번의 진통이 밀려왔습니다. 서연은 비명을 참으며 혼자 옷을 갈아입었어요. 미리 준비해둔 출산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택시를 잡는 데만도 15분이 걸렸습니다. 진통은 점점 심해졌고 간격도 짧아졌어요. 택시 안에서 서연은 손잡이를 꽉 쥐고 고통을 참았습니다. 플라스틱 손잡이에서 나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아저씨, 빨리 좀.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운전기사가 놀라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가 넘었어요. 서연은 간호사들의 부축을 받으며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분만실의 차가운 금속 침대가 등에 닿았습니다. 회색 타일 바닥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천장의 수술등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죠. 분만대에서는 소독약과 피 냄새가 섞여 났습니다. 힘주세요. 아기 머리가 보여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온 힘을 다해 힘을 주었어요. 손에 쥔 침대 레일이 땀으로 미끄러웠죠.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응애, 응애. 그 순간 서연은 모든 고통을 잊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축하합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서연의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따뜻하고 작은 생명체였어요.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서연의 손가락을 잡았죠. 그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분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62세 정도의 여자였어요. 고급스러운 털코트에서 새 옷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그녀의 얼굴은 차갑고 오만했죠. 뒤따라 들어온 33세쯤 되는 젊은 여자는 한소연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서연이 놀라서 중얼거렸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시어머니 이명숙이 분명했습니다. 명숙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서연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어요. 서연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인연이 감히 우리 집안 아이를. 찰싹? 명숙의 손바닥이 서연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출산 직후라 현기증이 났어요. 저혈압으로 눈앞이 흐려졌죠. 서연은 아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한소연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다가와 아기를 빼앗아 갔어요. 미리 준비한 포대기로 아기를 감쌌죠. 그 움직임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여러 번 연습한 것 같았습니다. 아기, 내 아기. 서연이 손을 뻗었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출산 직후의 몸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한소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내 역할은 대리모였을 뿐이야. 처음부터 이 아이는 내 아이가 될 예정이었어.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악몽인가요? 간호사님,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서연이 소리쳤지만 의료진은 난처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어요. 수간호사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호자 변경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어요. 법적 보호자가 시어머님으로 되어 있고 남편분 동의서도 있고요. 서연은 절망했습니다. 우진이 미리 모든 걸 준비했던 거예요. 그 많은 서류들, 도장들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간호사 혜진이 분만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갈등이 보였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행정 규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규정상 보호자 확인이 완료되어서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그리고 병원 밖으로 서연은 분만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피와 양수에 젖은 시트가 등에 달라붙었죠. 서연의 시야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쇼크 상태에 빠져가고 있었어요. 혈압이 떨어져요. 링거 추가요. 의료진이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귓가에는 오직 멀어져가는 아기 울음소리만이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몸이 차가워졌어요. 마치 얼음물에 빠진 것처럼. 하지만 가슴 한 곳은 불타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빼앗긴 아기가 있던 그 자리였어요. 서연은 텅 빈 팔을 가슴에 모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것처럼. 분만실의 시계가 5시를 가리켰습니다. 새벽은 아직 어두웠고 창밖에는 차가운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2025년 3월 5일 오후 2시 서연은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이틀 동안 링거를 맞으며 겨우 몸을 추스렸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죠. 텅 빈 팔이 아기의 무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몸에서는 여전히 소독약 냄새가 났고 출산 후 출혈로 착용한 패드가 불편했습니다. 택시비 23,000원. 지갑에 남은 현금이 얼마 없었어요.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틀렸다는 경고음이 울렸어요. 다시 눌러봤지만 마찬가지였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왜 안 열리지? 경비실로 내려갔어요. 나이 지긋한 경비원이 서연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302호 아니세요? 어제 이사 나가신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사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직 거기 살아요. 경비원이 대장을 확인했습니다. 볼펜으로 적힌 글씨가 선명했어요. 3월 4일 오전 10시 정우진 씨가 이사 완료했다고 신고하셨네요. 열쇠도 반납하셨고요.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어요. 우진이 자신이 병원에 있는 사이에 모든 걸 처리한 거였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공동 통장을 확인하려 했지만 해지된 계좌라는 메시지만 떴어요. 개인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3,400원. 거의 텅 비어 있었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드디어 차례가 되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공동명의 통장이 해지됐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3월 4일 오후 1시에 정우진 님이 해지하셨네요. 공동명의자 동의서도 제출되어 있고요. 제가 동의한 적 없는데요. 여기 서명이 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보니 정말 서연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언제 서명했는지도 모르는 서류였어요. 아마 결혼 준비하면서 우진이 내민 수많은 서류 중 하나였겠죠.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아기의 출생증명서라도 발급받으려고요. 하지만 직원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보호자가 이미 발급받으셨네요. 본인 발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엄마인데요. 제가 낳은 아이예요. 죄송하지만 시스템상 이미 처리가 완료되어서. 서연은 무너져 내렸어요. 바닥에 차가운 타일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직원들이 당황해서 서연을 일으켜 세웠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우진의 문자였어요. 접근 금지. 아이나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면 법적 조치하겠음.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으니 조심해. 서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복순 아주머니를 찾아갔지만 가게는 쉬는 날이었어요. 결국 근처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입장료 12,000원. 지갑에 남은 돈으로 겨우 낼 수 있었죠. 찜질방 구들방 바닥이 뜨거웠습니다. 서연은 구석자리를 찾아 몸을 웅크렸어요. 젖은 수건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죠. 천장의 가습기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시야를 흐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70대 할머니가 서연을 바라봤어요. 젊은 사람이 왜 이런 데서. 무슨 일 있어?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서연의 부은 배와 창백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기 낳았구나. 근데 혼자야? 남편은? 서연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할머니가 서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어. 실컷 울어. 그리고 일어나. 억울하면 살아서 이겨야지. 죽으면 진 거야. 할머니의 거친 손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쓰기 시작했어요. 2025년 3월 3일 마이너스 출산. 시어머니 이명숙, 한소연 아기 강탈. 3월 4일 마이너스 우진, 집 도어락 변경. 이사 처리. 3월 4일 마이너스 공동통장 해지. 잔액 인출. 3월 5일 마이너스 출생증명서 발급 불가. 3월 5일 마이너스 우진 협박 문자. 날짜와 시간, 장소, 관련자들을 하나씩 적어 나갔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모든 걸 기록했어요. 펜을 쥔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찜질방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지만 서연은 계속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글씨가 번져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밤 11시 서연은 노트를 가슴에 안고 구들방 바닥에 누웠습니다. 딱딱한 바닥이 등에 닿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아기를 되찾아야 해. 반드시 되찾을 거야. 멀리서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찜질방 특유의 습한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2025년 3월 7일 아침 9시 서연은 찜질방을 나와 정형외과로 향했습니다. 갈비뼈 부근의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때린 자리였죠. 숨을 깊이 들이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 접수대에서 서연은 의료보험증을 꺼냈어요. 다행히 아직 자격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실로 들어갔죠. 차가운 금속판이 가슴에 닿자 몸서리가 쳐졌어요. 숨 들이마시고 참으세요. 찰칵 기계 소리가 울렸습니다. 대기실에서 30분을 기다린 후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갈비뼈 부근 타박상이 심하네요. 2주 정도는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화면에 보이는 갈비뼈 주변이 어둡게 나타났죠. 진단서 발급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어디 제출하실 건가요? 법원에요. 의사가 서연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부은 눈과 창백한 얼굴, 그리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출산 후의 몸. 의사는 더 묻지 않고 진단서를 작성했어요. 병원을 나온 서연은 무료 법률 상담소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 3층에 위치한 상담소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사연이 들렸습니다. 저는 사기당해서 체불 임금 때문에 왔어요. 양육비를 안 줘서 모두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있었어요. 서연도 그중 하나였죠. 플라스틱 의자의 딱딱함이 허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78번. 드디어 서연의 번호가 불렸어요. 상담실로 들어가자 40세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표에 한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부터 출산, 그리고 아기를 빼앗긴 일까지 말하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도윤 변호사는 조용히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고 재산 편취, 아동유기, 그리고 상해죄까지 해당돼요. 도윤 변호사가 쉬운 말로 설명했어요. 우선 형사고소와 함께
가사소송으로 친권 회복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증거가 중요해요. 지금까지 모은 게 뭐가 있나요? 서연이 노트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한 사건 기록이었죠. 좋아요. 이제 이걸 법적 증거로 만들어야 해요. 필요한 서류들을 분류해 볼게요. 도윤 변호사가 종이에 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확보한 증거 진단서, 협박 문자, 날짜별 사건 기록,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 혼인관계 증명서, 등기부등본, 통장 거래 내역, 병원 기록, 보험 서류. 이 서류들을 모으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증인도 필요해요. 병원 의료진이나 목격자가 있나요? 서연은 간호사 혜진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라면 증언해 줄까요? 상담이 끝나고 서연은 상담소를 나왔어요. 손에는 도윤 변호사가 준 서류 목록이 들려 있었죠. 종이컵에 담긴 물을 마시며 서연은 잠시 쉬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복순 아주머니였어요. 서연아, 어디 있어? 찜질방에서 너 찾는다고 연락 왔어. 아주머니. 서연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울지 마. 일단 우리 집으로 와. 복순 아주머니 집은 시장 뒷골목에 있는 작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좁은 방이지만 따뜻했어요. 아주머니가 손두부와 김치를 내왔습니다. 고소한 두부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죠. 천천히 먹어. 몸 회복해야 싸울 수 있어. 서연은 두부를 한 입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던 두부 맛이 났어요. 눈물이 또 흘렀죠. 아주머니,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어. 나도 남편 빚 때문에 집 날릴 뻔했지만 끝까지 싸워서 지켰잖아. 복순 아주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증거 모으는 거 도와줄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행정사도 있고 은행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날 밤 서연은 아주머니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오래된 이불에서 나는 세제 냄새가 편안했어요. 창밖으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죠. 서연은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도윤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필요한 서류 목록을 하나씩 적었어요. 그리고 각 서류를 어떻게 구할지 계획을 세웠죠. 등기부등본 마이너스 인터넷 발급 가능. 통장 거래 내역 마이너스 은행 방문 필요. 병원 기록 마이너스 정보 공개 청구. 보험 서류 마이너스 보험사 방문. 펜을 놓고 서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갈 길이 멀었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윤 변호사와 복순 아주머니가 있었죠. 아가야, 엄마가 꼭 데리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 서연은 마음속으로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환청이었겠지만 서연에게는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새벽 2시 서연은 마침내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작은 생명체가 품 안에서 숨쉬고 있었죠. 꿈이라도 행복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싸워서 이 꿈을 현실로 만들 거예요. 2025년 3월 10일 오전 10시 서연은 동사무소 민원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울렸어요.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자 프린터에서 따뜻한 종이가 나왔습니다. 잉크 냄새가 코끝에 닿았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소유자 변경 일자가 적혀 있었어요. 2025년 3월 1일. 출산 이틀 전이었죠. 우진이 미리 모든 걸 준비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서연은 캘린더 앱을 열어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창구 직원에게 거래 내역서를 요청했죠.
6개월치 거래 내역 부탁드려요. 수수료가 2,000원입니다. 아까운 돈이었지만 필요한 증거였어요. 출력된 거래 내역서를 살펴보니 이상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병원비라는 명목으로 나간 돈들이 실제로는 우진이 지배하는 다른 법인 계좌로 이체된 흔적이 있었어요. 서연은 형광펜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를 하나씩 표시했습니다. 2월 15일 80만 원, 2월 25일 100만 원, 3월 2일 150만 원.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금액이 커졌죠. 종이에서 나는 형광펜 냄새가 머리를 아프게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다음 목적지는 병원이었습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창구로 갔어요. 출생기록 사본이 필요해요.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주세요. 서연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출생증명서는 이미 보호자가 발급받으셨는데요. 저도 사본이 필요해요. 출생기록이요. 다행히 출생시각과 아기의 신체 정보가 담긴 기록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3월 3일 오전 4시 38분, 3.2kg, 52cm. 서연은 종이를 가슴에 품었어요. 아기의 흔적이 담긴 유일한 서류였으니까요. 병원 복도에서 익숙한 얼굴을 만났습니다. 간호사 혜진이었어요. 혜진은 서연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산모님. 서연은 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혜진 간호사님, 부탁이 있어요. 혜진은 주변을 둘러보고는 서연을 조용한 구석으로 이끌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서연은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당신의 양심을 믿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말해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죠. 혜진은 쪽지를 받아들고 한참 말이 없었어요. 복잡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죠. 저도 그날 이상했어요.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진실을 말해주시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혜진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녹음 앱을 켜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죠. 뭐야? 경고했잖아. 그 서류들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 내가 동의한 거잖아. 보험 수익자를 당신으로 한 것도 3억이나 되는 보험금을. 우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만약을 위한 거였어. 출산은 위험하니까. 아기는 어디 있어? 내 아기 돌려줘. 내 아기. 법적으로 우리 엄마가 보호자야. 넌 그냥 대리모 같은 거였어. 찰칵. 우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녹음 파일을 저장했어요. 대리모라는 단어가 귀에 맴돌았죠. 자백에 가까운 발언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복순 아주머니 집으로 갔어요. 아주머니는 서연이 모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잘했어. 이제 이걸 정리해야 해. 원본 하나, 복사본 하나, 그리고 클라우드에도 저장해. 복순 아주머니가 실전 팁을 알려줬어요. 파일명도 중요해. 날짜랑 종류를 정확히 써. 2025만 310 등기부등본. 이런 식으로. 서연은 아주머니의 조언대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스캔해서 이메일로도 보내고 USB에도 저장했죠. 3중 백업이었어요. 밤 10시 서연은 노트북을 켜고 SNS를 검색했습니다. 한소연이라는 이름을 입력했어요. 여러 계정이 나왔지만 사진을 보니 병원에서 봤던 그 여자가 맞았죠. 한소연의 SNS를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임신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출산 이틀 전인 3월 1일에 회사 행사에 참석한 사진이 있었죠.
날씬한 몸매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서연은 스크린샷을 하나씩 캡처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서연은 작업을 마쳤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죠. 손가락이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보였죠. 저 별처럼 작은 빛이라도 모이면 큰 빛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증거를 모아가는 중이었습니다. 2025년 3월 13일 오후 3시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정혜진입니다. 병원 간호사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병원의 소음이 들렸습니다. 카트 굴러가는 소리와 호출 벨소리가 섞여 있었죠. 법정에서 말하겠습니다. 그날 본 걸 그대로 증언할게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증인이 생긴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엄마예요. 2살짜리 딸이 있어요. 그날 산모님 표정이 자꾸 떠올라서 잠이 안 왔어요. 혜진은 병원 내부 절차에 대한 정보도 알려줬습니다. 보호자 서류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누가 관여했는지 중요한 정보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도윤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순 아주머니도 함께였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책장에 법률 서적이 빼곡했죠. 커피 냄새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이제 고소장을 접수할 때예요. 도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형사 고소는 사기, 재산 편취, 상해로 가고 동시에 가사소송으로 친권 회복 가처분 신청을 할 거예요. 2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유리해요. 변호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펜으로 하나씩 체크하며 설명했죠. 고소장 초안 완료, 진단서 준비됨, 등본과 초본 준비됨, 계좌 내역 준비됨, 녹취록 준비됨, 문자 캡처 완료, SNS 증거 수집 완료, 등기부 등본 준비됨.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서연이 일주일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증거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도윤 변호사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시도할 거예요. 돈으로 무마하려고 할 텐데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바로 그날 저녁 예상대로 전화가 왔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김서연 씨죠? 정우진 씨 어머님 대리인입니다. 만나서 이야기 좀 하시죠. 서연은 녹음 버튼을 누르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좋게 해결하고 싶으신데요. 위로금 명목으로 5천만 원 준비하셨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돈으로 끝낼 수 없어요. 내 아이를 돌려주세요. 그건 어려운 일이고요. 서로 좋게요? 제 아이를 빼앗아 놓고 좋게 해결하자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복순 아주머니가 옆에서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죠. 이 녹음도 증거로 제출할 거예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시원한 기분도 들었죠. 드디어 그들에게 맞서기 시작한 거예요. 밤 10시 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창백하고 야윈 얼굴이 비쳤어요.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야. 나는 엄마야. 서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스스로를 피해자로만 생각했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아이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엄마였어요. 3월 15일 서연은 도윤 변호사, 복순 아주머니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봄비가 보슬보슬 내렸어요. 우산을 쓰고 걸으며 서연은 생각했죠. 처음 우진을 만났던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다고. 경찰서 민원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가방 속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빠진 게 없는지, 순서가 맞는지. 238번.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접수 창구로 향했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고소장 접수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아 확인했어요. 도장 찍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죠. 쿵, 쿵, 쿵. 마치 서연의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접수번호는 2025-3847입니다. 조사 일정은 추후 연락드릴게요. 접수증을 받아든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법적 싸움의 첫 발을 내디딘 거죠. 경찰서를 나오자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어요. 복순 아주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이제 시작이야. 도윤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사법원에도 서류 접수하러 가야 해요. 친권소송은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디선가 아기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환청일 수도 있지만 서연에게는 희망의 소리였죠.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할 일 목록 맨 위에 적힌 고소장 접수에 체크 표시를 했어요. 그 아래 법원 서류 제출, 증인 연락, 추가 증거 수집이 차례로 적혀 있었죠. 포스트잇이 가득 붙은 다이어리를 보며 서연은 다짐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모든 걸 해낼 거예요. 아이를 되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2025년 3월 20일 오전 10시 서연은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벽과 철제 책상이 차가운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맞은편에는 40대 남자 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서연은 준비해온 서류를 하나씩 꺼내며 설명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가끔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왔죠. 남편분이 서류 설명을 했을 때 정확히 뭐라고 했나요? 그럼 왜 그때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상대 변호사라면 물을 만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서연은 도윤 변호사와 연습한 대로 차분히 대답했어요. 신혼이었고 남편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이 날짜들을 보면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게 명백해요. 서연이 타임라인을 그린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조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우진과 마주쳤습니다. 그도 소환 조사를 받으러 온 거였죠.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우진은 시선을 피했어요. 옆에는 비싼 양복을 입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잘 지내? 우진이 비꼬듯이 물었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뒤에서 우진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다음 날 서연은 병원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비서가 막았어요. 병원장님은 바쁘셔서 면담이 어렵습니다. 꼭 만나야 해요. 제 아이 문제예요. 실랑이를 하는 중에 혜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비서에게 뭐라고 속삭이자 비서가 전화를 걸었어요. 잠깐만 들어오시래요. 병원장실은 넓고 호화로웠습니다. 가죽 소파에서 나는 냄새가 진했어요. 병원장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연을 맞았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병원 내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확인해 주세요. 병원장이 서류철을 뒤적였습니다. 뭔가를 발견한 듯 눈썹을 찌푸렸어요. 이거는 행정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확한 답은 아니었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 셈이었죠. 서연은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도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첫 변론 기일이 잡혔어요. 4월 2일 오후 2시예요. 서연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드디어 법정에 서는 거예요. 상대 측이 맞고소를 했어요. 명예훼손과 무고죄로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화가 났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정말이었어요. 3월 25일 서연은 혜진과 함께 증언 준비를 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커피향이 공간을 채웠죠. 그날 시어머니가 들어왔을 때 정확히 몇 시였나요? 새벽 4시 50분쯤이었어요. 아기 낳은 지 10여 분 후였죠. 혜진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병실 배정 기록, 보호자 서류가 처리된 경로, 이상했던 점들. 모두 중요한 정보였어요. 사실 내부 메모가 있어요. 규정 위반 사항을 적은 거예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증거예요. 법정에서 제출할게요. 더 이상 못 본 척할 수 없어요. 3월 30일 서연은 도윤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증거 목록, 증인 신청서, 서면 자료들이 테이블에 펼쳐졌어요. 합의 제한 녹취, 이게 정말 효과적일 거예요. 돈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증거니까요. 도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한소연 씨 SNS 증거도 강력해요. 임신한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출산 직후 아기를 데려갔는지 설명해야 할 거예요. 법원 앞 계단을 오르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저 문 너머에 정의가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좌절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입구를 지나며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어요. 금속 탐지기의 차가운 감촉이 몸을 스쳤죠. 복도에서는 구두 소리가 울렸고 어디선가 프린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법원 특유의 폴리시 스프레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대기실에 앉아 서연은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어요. 복순 아주머니가 옆에서 손을 잡아줬죠. 힘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저음의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죠. 누군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 같았어요. 2025가 단 1847호 친권자 지정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절제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고 측 증거 목록과 증인 신청서 제출하세요. 도윤 변호사가 일어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맞은편에서는 우진과 그의 변호사, 그리고 시어머니 이명숙이 앉아 있었어요. 한소연도 보였죠. 그녀의 품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내 아기. 저기 내 아기가 있어.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돼요. 법정의 무거운 공기가 서연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팔찌가 가방 안에서 차가운 무게를 전했어요. 포기하지 마. 그 말이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2025년 4월 1일 밤 9시 재판 전날이었습니다. 서연은 복순 아주머니 집 작은 방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옷장을 열어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정장이었죠. 나프탈렌 냄새가 살짝 났지만 다림질을 하니 반듯해졌어요. 작은 상자에서 아기 옷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출산 전에 미리 준비했던 것들이었어요. 작은 손싸개, 노란색 베네 저고리, 토끼 모양 딸랑이. 하나하나 만지며
서연은 아기를 떠올렸죠. 그 짧은 순간 품에 안았던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실버 팔찌를 꺼내 천천히 닦았어요. 부드러운 천으로 문지르자 서연, 포기하지 말라는 글씨가 더욱 선명해졌죠. 팔찌를 손목에 차고 거울을 봤습니다. 야위었지만 단단해진 얼굴이 비쳤어요. 구형 라디오를 켰습니다. 7, 8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던 그 노래였죠. 서연은 눈을 감고 멜로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한편 법정에서는 여러 가능성이 교차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의 선택지가 세 갈래로 나뉘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모든 걸 부인하는 것. 서류는 서연이 동의한 것이고 자신은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는 길이었죠. 두 번째는 모든 책임을 시어머니에게 전가하는 것. 자신도 어머니의 압박에 못 이긴 피해자라고 변명하는 길이었어요. 세 번째는 부분적 자백. 일부는 인정하되 고의성은 부인하는 전략이었죠. 시어머니 이명숙에게도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계속 오만한 태도를 유지할 수도 있었어요. 며느리는 그저 애를 낳기 위한 도구였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도 있었죠. 아니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동정심을 유발하려 할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예상치 못한 비자금 문제가 노출되어 도덕적 우위가 역전될 가능성도 있었어요. 한소연은 언론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진짜 엄마라고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서연이 수집한 SNS 증거들이 공개되면 출산 직전까지 날씬한 몸매를 자랑하던 사진들이 아카이브에서 복구된다면 그녀의 거짓말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복순 아주머니도 증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목격한 수상한 봉투, 시어머니와 한소연이 주고받던 의미심장한 눈빛, 평범한 시민의 용기 있는 증언이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었죠. 4월 2일 오후 1시 50분, 서연은 법정 앞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10분 후면 판결이 시작될 거예요. 손에는 땀이 배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도윤 변호사가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 될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이 충분해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무거운 나무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방청석의 시선이 일제히 쏟아졌죠. 서연은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우진과 시어머니, 한소연이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어요. 법정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했죠. 판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들었고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서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하나둘 날렸죠. 법정 안은 고요했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입을 열기 직전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포기하지 마, 서연아. 판사의 망치가 들려졌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서연의 눈동자가 크게 떨렸고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창밖의 빛이 법정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밝은지 어두운지 따뜻한지 차가운지 알 수 없는 그 빛이 쿵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나가는 발소리인지 들어오는 발소리인지 알 수 없었죠. 멀리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인지 환청인지 기쁨의 울음인지 슬픔의 울음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 소리가
법정에 메아리 쳤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열린 문 사이로 들어온 봄바람이 서연의 머리칼을 흩날렸어요. 그 바람 속에는 새로운 시작의 냄새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끝의 냄새가 있었을까요?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의 팔찌가 손목에서 차갑게 빛났어요. 그 빛이 희망인지 절망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서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오늘도.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좋았다면 이 편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어디에서 추억 편지함을 함께 해주셨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추억 편지함이었습니다.